울산 인물 이야기 이예의 일생. 이번 시간에는 왕조실록에 나타난 기사를 바탕으로 어린 시절의 이예와 청년기의 이예에 대해 알아보고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이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예가 8세가 되던 1380년에 이예의 어머니가 왜구에 납치되었다는 사실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예의 어머니가 왜구에 잡혀간 사건을 중심으로 그의 어린 시절과 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울산은 옛날부터 원시시대로부터 삼국시대를 거쳐서 고려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런데 고려시대로부터 울산에 오래 살고 있던 토착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지방 호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울산에 살고 있던 이씨 가문이었습니다. 이해 선생은 이 이씨 가문의 이 한 분으로 태어나셨고, 그런데 이 시대에 그 이해 선생이 태어난 게 1373년 고려 공민왕 때인데, 이때 나라가 상당히 어지러웠기 때문에 왜구들이 참 많이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특히 울산은 왜구의 그 피해를 많이 입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때 뭐 왜구들이 한 해에 몇 번씩이나 울산에 침입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당시에도 왜구들의 침입이 많았고, 또 이해 선생이 8살 나던 해에 왜구들이 또 울산에 침입해 들어와서 뭐 노략질을 하고 또 사람들을 끌고 일본으로 돌아갔는데, 그때에 이해 선생은 어머니를 왜구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후에 8살 때 어머니를 잃고 나서 쭉 자라면서 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고 이래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예가 다시 역사에 등장하는 것은 1396년입니다. 동년 12월에 왜구 두목 비구로고가 3,000명의 도적대를 거느리고 울산 바다에 들어와서는 투항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투항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조정의 의논이 분분하여 오랫동안 결정짓지 못하고 시간을 끌게 되었습니다. 이때 동네의 어느 중이 왜적에게 관군이 바다와 육지에서 양쪽으로 당신들을 공격하려고 한다고 이르자, 왜적이 그 말을 믿고 노하여 울산 군수 이은을 인질로 잡아 돌아갈 채비를 하였습니다. 당시 이예는 울산의 향리로서 기관의 임무를 맡은 지방 공무원이었습니다. 3,000명의 왜구가 침입하자 혼비백산한 울산의 향리들은 모두 도망하여 숨었습니다. 그러나 이예는 관아에서 쓰는 은그릇을 챙겨가지고는 제일 뒤에 처진 외선에 숨어들었습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까지 오자 갑판으로 올라와 군수를 모셔야 하니 군수를 태운 배로 옮겨달라고 청했습니다. 사연을 들은 왜적이 그 정성에 감동하여서 이를 허락했습니다. 왜적 선단은 대마도에 이르러 행장을 풀었습니다. 배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마도에 이르러서도 이예는 군수에게 깍듯이 아전으로서의 예의를 지키며 정성으로 군수를 모셨습니다. 원래 왜적들은 군수와 이예의 일행을 죽이려는 의논을 하고 있었는데, 이예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는 이 사람은 진정한 조선의 관리이다, 이를 죽이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다라고 말하며 주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예는 몸에 숨겨가지고 간 관아의 은그릇을 비구로고 등에게 뇌물로 주어 그들의 마음을 샀고, 왜적들은 의논 끝에 군수와 이예의 일행을 죽이려는 마음을 바꾸고 이들을 대마도의 화전포라는 곳에 억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억류된 지 한 달이 지나자
이해의 일행은 비밀리에 배를 준비하여 도망쳐 돌아올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때마침 주정에서 외교관 박인귀를 보내어 왜적들을 달래고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해가 바뀐 1397년 2월 9일에 이해의 일행은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이 피랍 사건은 이해의 운명의 수레바퀴를 돌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이해는 오늘날과 같이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향리로 일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위태로운 고을을 지켜낸 관리의 충성에 보답하여 국가는 1398년 1월 26일 이해에게 향리의 역을 면제하고 벼슬을 내렸습니다. 이때 이해에게 주어진 벼슬이 무엇이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후인 1401년 이해는 종 5품 좌군 부사직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듯 이해는 중인 신분을 벗어나 양분 신분으로 입신하면서 신분제도의 강고한 벽을 깨뜨린 인물입니다. 향리는 지방 관하에서 행정실무를 맡은 관리를 가리키는데 중인에 속하는 신분으로 양반과 상민의 중간 계층을 형성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각자의 신분이 대대로 세습되었으며 아주 예외적 경우에만 신분의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은 신분이 올라가고 영모, 죄인 등은 천인으로 강등되는 등이지요. 이해의 경우는 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벼슬을 받고 2년이 지난 1400년 왕자의 난을 거쳐 이방원이 태종으로 즉위했는데 마침 조정에서는 회례사 윤명을 일기도에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일기도는 대마도에서 남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섬입니다. 이에는 조정에 청하여 윤명과 함께 일기도에 가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례사 일행이 일기도로 가는 길에 대마도에 기착했을 때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대마도의 실력자였던 레이간이 과거에 개인적인 불화가 있었던 윤명을 대마도에 억류해버렸던 것입니다. 사적인 일로 대마도에 억류되어 임금의 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자 당황한 윤명은 자기 대신 일기도에 가서 외교 업무를 수행하도록 이해에게 요청했고 이해는 임금의 예물을 지참하여 일기도로 가서 회례사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때 이해는 피로인을 조선으로 송환해 줄 것을 일기도의 실력자인 지좌전에게 요청했으며 또한 일기도 출신 왜구들이 조선을 범하지 못하게 일기도의 정부 관리들이 조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이해는 당시 사행의 공식 외교관이라기보다는 수행원에 가까웠던 비공식 외교관이었습니다. 이는 이해가 조정에 청하여 윤명과 동행하게 되었다고 조선왕조실록의 졸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는 뜻하지 않은 상황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회례사의 외교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는데요. 이는 이해가 준비된 외교관이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해가 1400년에 윤명과 함께 일기도에 파견되도록 조정에 청하게 된 것은 어머니를 찾아보고자 하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지 20년이 지났지만 3년 전 피랍 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일본으로 건너갈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외교 업무의 빈틈을 보아 어머니를 찾으려 수소문했는데 이를 조선왕조실록의 졸기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당초에 이해가 8세 때 모친이 외적에게 포로가 되었는데 경진년에 조정에 청하여 회례사 윤명을 따라 일본의 삼도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찾았는데 집집마다 수색하였으나 마침내 찾지 못하였다. 여기서 삼도는 대마도, 일기도,
그리고 일본 나가사키현 북쪽 해안의 마스우라 지역을 말하는데 당시의 삼도는 왜구의 본거지였습니다. 이에는 왜구에 잡혀간 어머니를 찾기 위해 삼도를 수색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다음 기회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40여 차례나 일본에 파견될 때마다 이에는 어머니를 찾게 될 희망을 놓아버리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어머니를 다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 한을 풀기라도 하려는 듯 이에는 일본에 잡혀간 조선 사람들을 고국으로 데려오는 데에 힘을 다했습니다. 평생의 사행을 통해 667명이나 되는 피로인을 고국으로 데려온 것은 어머니를 찾지 못한 한을 동족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시킨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국가공무원으로서 처음으로 임무를 부여받은 것은 1401년의 일이었습니다. 태종 임금의 명을 받은 이해는 예물을 지참하고 초임 외교공무원으로서 일기도에 파견되었습니다. 윤명을 수행하여 일기도에 갔던 것이 1년 전 일이었는데 그때 드러난 이해의 외교 교섭 능력을 조정이 눈여겨보았기 때문에 이번 임무를 맡긴 것으로 짐작됩니다. 1년 전과 같은 일기도이지만 이번에는 누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절단의 정사로서 파견된 것이지요. 일행이 일기도로 가는 길목에서 대마도에 이르러 보니 마침 대마도의 실력자였던 레이간이 일본 조정의 벌을 받아 귀양을 간 상황이었는데 이와 같은 정치적 혼란을 틈타 사절단이 타고 간 배를 왜구들이 훔쳐 달아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에는 대마도에서 외인의 배를 빌어 타고 천신만고 끝에 일기도에 도달했고 외교 교섭을 통해 피로인 50명을 구출해 귀국했습니다. 초임의 공식 외교관으로서 성공적인 데뷔 무대였던 셈입니다. 1432년 60세로 노년에 접어든 이해는 회례정사가 되어 회례부사 김구경과 함께 일본 국왕에게 파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바다에서 해적에게 약탈을 당해 배와 물건을 모두 빼앗기고 겨우 목숨만 보전하여 피신하였는데 1433년 3월에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신하를 보내어 이해 일행에게 옷과 양식을 갖다 주게 명하고 대마도주에게 편지를 보내어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런 곡절을 거쳐 이해는 10월이 되어서야 겨우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는 귀국 후에 파선의 경과를 보고하는 한편으로 일본 국왕이 해적들을 체포하도록 전국의 영주들에게 지시했던 사연 등을 세종대왕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를 들은 세종대왕은 당시 정승이었던 황희와 맹사성에게 일본에 갔던 회례사 이해와 부사 김구경 및 종사관과 수행하던 사람과 격군들이 바다에서 도적을 만나 겨우 목숨은 보존하여 돌아왔으나 진실로 딱한 일이라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라고 물었고 두 정승은 관직이 있는 자는 모두 승진케 하고 격군들에게는 각각 4섬의 곡식을 주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흐른 1434년 1월, 예기치 않은 돌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임금께 나아간 자리에서 김구경이 아르기를 당시 해적에게 당하게 된 것은 배가 무거웠기 때문이었다고 아뢰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배가 무거웠던 것은 이해가 개인 이익을 위해 포목을 배에 많이 적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임금은 이해와 김구경을 의금부에 가두고 조사하도록 명했습니다. 의금부의 조사는 4개월간이나 계속되었고 세종대왕은 이제 이 일의 조사를 그치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영의정 황희정승과 의논을 하였으나 황희정승은 이에 반대했습니다. 결국 세종대왕은 정승의 의견을 그대로 따랐는데 이때 황희정승이 이해에 대해
이에는 김구경의 소송으로 말미암은 연후에야 김구경의 허물을 발설했사오니 모름지기 철저히 조사하여 뒷사람들이 경계하게 함이 옳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구경의 허물을 미리 보고하지 않은 것이 이해의 죄목인 셈이었는데 김구경의 모함으로 조사가 시작되자 어쩔 수 없이 이해가 김구경의 허물을 발설하게 된 정황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이해가 동료를 감싸려던 의리로 인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오늘날로 말하자면 공무원 사회의 내부자 고발과 관련된 일입니다. 이때 황희정승의 관점과 같이 내부자 고발을 진작하지 않았던 이해의 태도가 잘못인 것은 사실이지만 배가 좌초하고 해적을 만나는 등 사선을 함께 넘은 동료를 감싸려던 이해의 의리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사가 계속 진행된 지 약 한 달이 지나 의금부는 조사를 모두 마치고 그 결과를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김구경은 곤장 100대에 해당하는 재물을 바치는 벌에 처해졌으나 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아무런 처벌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김구경이 이번 사행에서 나랏돈을 횡령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이해에게 죄를 덮어씌웠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진 셈인데 이렇게 이해가 무죄로 풀려난 데에는 이해에 대한 세종대왕의 신뢰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해는 군사력 증강에 기여한 국방공무원이며 호국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무쇠대포의 밀반입, 전함 주행성능 시험 참여, 전함 건조기술의 도입을 통해 병기의 개량 개선에 기여했으며 작전 정보 부문에서 기해 동정의 성공에도 공헌했습니다. 1420년 이해는 군기감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군기감은 화포, 화약, 전함 등 각종 병기의 제조를 관장하는 곳으로 오늘날의 국방부 방위사업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기감은 병조판서의 지휘를 받았으며 정삼품 군기정과 정사품 군기부정, 종사품의 군기첨정, 이하 종구품에 이르는 각급 관원들과 전문직의 경하전들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해는 이때 군기감의 제2인자인 군기부정의 직위에 있었습니다. 군기감은 군기씨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는데 서울시청 인근의 프레스센터 정문 오른쪽, 조선시대 군기감이 위치했던 터에 기념표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들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상황이었던 태종 임금은 조선 전함이 외선보다 느린 것을 한스럽게 여겼습니다. 이에 태종 임금은 윤등민에게 명하여 새 전함을 건조하도록 했는데 이 전함의 성능시험에 이해, 윤등민, 최혜산이 수군을 이끌고 참여하였습니다. 이때의 시험을 통해 윤등민이 만든 우리 전함이 외선보다 더 우수함이 증명되었고 이후 임금이 직접 명령을 내려 전함을 만들고 직접 성능시험에 임석하는 등 전함 건조에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울산은 예로부터 강력한 해양 진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울산의 해양성은 반구대 암각화에 그려진 고래 그림에서도 드러납니다. 이해와 울산은 해양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날의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해양개척에 이바지한 해양공무원이었습니다. 43년간의 대일 사행을 통해 40여 회 일본에 파견되는 동안 그가 매회 바다에서 보낸 시간을 3개월로 잡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120개월의 시간을 배 위에서 보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는 선박에 대한 식견과 지식을 체득했고 항해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이해가 전함 주행 성능 시험에 참여하고 전함 건조 기술의 도입을 주청한 왕조실록 기록에서도 그의 선박 관련 지식이 드러나는데 이해는 조선에 비해 강남, 유구국, 남만,
일본의 조선 기술이 더 발달되어 있음을 관찰하였습니다. 그가 세종대왕께 주청한 내용 속에는 배를 급하게 만들지 않고 시간을 두고 튼튼히 만들 것, 나무못 대신 쇠못을 사용할 것, 배의 구조를 가운데는 높고 밖은 낮게 함으로써 물이 배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할 것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이러한 이해의 건의를 듣고 그대로 따랐다는 세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해양공무원 이해의 선박 지식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401년 공식 외교관으로 첫 출발한 후 이해의 벼슬길은 대체로 순탄했습니다. 1401년 사행의 공으로 이해는 종 5품 좌군부사직의 벼슬을 받았는데 이것이 왕조실록에 기록된 이해의 첫 직이었습니다. 이는 참상관, 즉 종 6품 이상에 해당하는 벼슬인데 참상관이라 함은 임금의 조회에 참여할 수 있는 관리라는 뜻입니다. 좌군은 병조에 소속되어 중군 및 우군과 함께 3군을 이루며 부사직은 정 5품 사직 아래에 있는 종 5품 계급입니다. 그 후 이해의 직위는 승진을 계속했습니다. 9년 후 1410년에는 정사품 호군으로 승진하는데 호군은 조선시대 국가중앙군에 소속된 고위 무관 벼슬이었습니다. 고려에서는 장군, 대장군, 상장군이라 불렀는데 고려 말 공민왕 때에 호군, 대호군, 상호군으로 계층하였으며 이 명칭이 조선시대에도 지속되었습니다. 이에는 1420년에 정사품, 군기부정으로 승진했습니다. 군기감에 속한 정사품 부정벼슬이었습니다. 1424년에는 종3품의 대호군으로 승진하였으며 1432년에는 정3품하 상호군으로 승진하였습니다. 1438년에는 정3품상 첨지중추원사로 승진하여 드디어 당상관의 지위에 올랐는데 당상관이라 함은 궁궐의 대청마루에 올라 임금의 조회에 참여할 수 있는 관리라는 뜻입니다. 1443년에는 종 2품 동지중추원사로 승진했는데 동지중추원사는 중추원에 속한 동지사를 뜻하며 지중추원사, 즉 중추원에 속한 지사의 바로 아래 벼슬이었습니다. 이해가 생전에 종 2품의 높은 벼슬까지 오른 것은 개인적 성취이기도 했지만 울산의 자랑이기도 하였는데요. 이는 그의 관직이 울산 사람으로 가장 높은 관직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울산 군수는 종 4품, 경주 부유는 종 2품이었습니다. 조선 500년에 걸쳐 과거 시험에 문과에 급제한 울산 사람은 조선 후기에 이근호, 박시규, 박시룡, 이석진의 4명이 전부였으며 이들의 벼슬은 이해만큼 높지 않았습니다. 1443년 6월 22일 외구에 잡혀간 사람들을 구해오기 위해 이해는 대마도 사행을 자청했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약 한 달 전에 왜구들이 중국 상하이의 남서쪽 해안이며 지금의 항저우에 해당하는 명나라의 해령위 지방에 침입했다가 대마도의 소굴로 돌아가는 길에 남해안의 서여서도를 노략질했습니다. 왜구들은 백성들을 붙잡아 갔을 뿐 아니라 나라에 바칠 특산물을 싣고 가던 제주도의 공선을 공격하여 재물을 약탈하기도 하였는데요. 크게 노한 세종은 강경책을 구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선 사신을 보내 노략질한 왜구들을 압송하고 잡혀간 백성들을 쇄환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해는 이 일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스스로를 대마도에 파견해 주십사 임금께 청하여 대마도 사행에 올랐는데 이것이 이해의 마지막 사행이었습니다. 이때 이해의 나이가 71세였습니다. 당시 대마도주는 이해의 설득에 응해 범행을 저지른 왜구들 중 13명을 붙잡아 주었으며 왜구들이 잡아갔던 백성 7명도 찾아서 돌려주었습니다.
세종실록 1445년 2월 23일. 이해의 졸기는 다음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동지 중추 원사 이해가 졸하였다. 이해의 마지막 사행과 세종실록에 기록된 졸기의 의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해 선생이 마지막으로 일본에 파견됐던 것이 1443년이었습니다. 이때 대마도에 파견되어서 개해약조를 맺고 그래서 이제 왜구들을 금압하는 조처를 하고 그리고 그 잡혀갔던 사람들을 또 데리고 돌아왔는데 그 후로 2년 있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해가 이제 이해 선생이 돌아가시는 장면이 졸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일 앞에 나오는 말이 동지중추원사 이해졸. 그래서 동지중추원사라고 하는 이 마지막 벼슬을 가졌던 이해가 죽었다 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그 뒤로 졸기가 쭉 이해의 일생을 조망해요. 그런데 졸기라는 것이 조선 왕조실록에 한 2,000개 정도가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거기에 실리는 건 아니고 그래도 왕족이나 아주 높은 벼슬을 가졌던 신하들이나 또 중요한 일을 했던 신하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졸기를 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졸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 선생의 그냥 그 외교적인 업적뿐만 아니고 이해 선생의 삶을 좀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아주 그 좋은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졸기가 없었더라면 이해 선생이 어릴 때 어머니가 외구에 잡혀갔다든지 또 어떻게 해서 군수를 구하러 가서 어떤 식으로 그 왜구들과 교섭을 해서 군수를 데리고 돌아오게 됐는지 하는 이런 내용들이 그 우리에게 지금 알려져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졸기의 존재라는 것이 상당히 이해 선생을 이해하는 데에는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잘 읽고 정답을 선택해 주세요. 본 문제는 온라인 연수원 형성평가 문제 중 일부를 출제하였으므로 학습 시 진도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